모든 분들께서 무대에 착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흥종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뜻한 소개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년 전에도 금융 세션에서 제가 좌장을 맡았었고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북방 정책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주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발전된 분야의 한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CIS 국가들과의 협력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 매우 훌륭한 저명하신 분들로서 이분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아시아개발은행 엄우종 사무총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종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엄우종님 이렇게 연결되어 계십니다. 다음으로 나란 초크트 산자 몽골 재무부 차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산자 차관님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슈카트 바파이트심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신데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형준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형준 부행장님께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유라시아 지역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티뱅크의 아흐메드 베체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연결되셨습니다. 시티은행 글로벌 수출기관 금융부문 상무이사이십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이근중 교수님께서도 지금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들께서는 10분 정도 혹은 최대 13분 정도 내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13분에서 저희가 15분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6분들의 발표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아시아개발은행 엄우종 사무총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마닐라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지금 기온이 한 32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따뜻한 날씨 많이 그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서의 고립을 유발을 했고 점점 더 휴먼 터치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의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만큼 ADB를 비롯한 여러 다자 기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경제 회복을 도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적 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 성장에 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7.1%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년에도 5.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역마다 사실은 상황은 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역과 관련된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국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현재 아시아의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로운 변종들이 출현을 하면서 또 백신의 접종률이 생각보다 늦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역내 경제 전망은 사뭇 어둡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녹색의 탄성력 있는 그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약 1.5조 달러를 매년 투자를 해야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내 GDP의 4%를 매년 투자해야만 SDG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량의 캐피탈을 동원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 될 텐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청정에너지 채권이라든지 혹은 녹색 본드가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다음으로 큰 지속가능한 채권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속가능 채권 시장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색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혁신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공급망의 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급망의 교란에 대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파이낸싱을 우리가 더더욱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예,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운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상운송은 글로벌 교역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7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수요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상운송의 운임이 최근 급증했습니다.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었던 교역 금액이 더더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항공화물과 여객 수송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항공화물은 2020년 후반 이후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해외 여객항공은 2021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무역금융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무역금융과 관련된 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약 1조 4천억 달러에서 1.6천억 달러의 갭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무역금융과 관련된 신청을 거절한 건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금융 지원을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DB 등 이러한 다자은행들은 무역금융시장에서 심각한 교란이 있음을 확인을 했고 이를 위해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는 약 18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자금들을 지원을 하면서 2261건의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해서 ADB 무역금융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 기업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빈곤 퇴치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교란이 일어나고 또한 경제 안정성이 저해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문제가 악화되었습니다. 기존의 금융과 관련된 접근성이 가뜩이나 힘들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주는 니즈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출을 통해서 또한 신용 보증을 통해서 또한 신용 보험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이야말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한 금융시장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의 회복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ADB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 디벨롭먼트를 위한 그러한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DB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몽고의 중소기업의 더 대출 기간을 길게 해서 또 저리의 금융을 여성 기업가들에게 제공을 해왔습니다. 코로나는 마이크로 파이낸싱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물류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이것이 많은 특히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싱과 관련된 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ADB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러한 보증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별히도 소득 피라미드 최저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ADB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리스크 파티시페이션 그리고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로 여성과 또 최저층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세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서 ADB는 거의 4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한 금융을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홀세일 펀딩을 더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금융이 되겠습니다. 녹색금융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력을 더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녹색채권과 같은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봤을 때 아시아 기업들 같은 경우에 17% 그린본드가 발급이 되고 나서 17% 정도 환경에 대한 성과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는 30%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ADB 같은 이러한 다자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장기적인 녹색 성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피탈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그린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추진을 함으로써 파이낸싱의 갭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 파이낸싱을 통한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각국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 관행들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낸싱만이 아니라 캐파시티도 더더욱 좋아져야 되고 또한 이러한 녹색 금융이 더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은행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린 파이낸싱과 관련된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련 지식들을 전파하고 정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핀테크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금융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만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만 있으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금융 담보라든지 혹은 문서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가 확산되게 될 경우에 파이낸싱의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그동안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었었던 계층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들의 금융 참여와 금융 포용을 더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도 핀테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까지 해서 2,500개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가들이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게 부상하는 디지털 리스크에 대항해야 됩니다. 특별히 민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양질의 또 상호 운영적인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들은 기회와 또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규제에 있어서도 서로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구조적 규칙을 마련을 해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해외로의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도 적절한 규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장점을 말하자면은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의 개발 성장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시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도 어려움을 물론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대항이 있을 때에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꾀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해서 코로나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혁신적 금융을 제공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책 기반가들은 함께 협력해서 영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은종 사무총장님 매우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간결하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셨죠.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있어서의 파이낸싱의 4가지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망과 물량의 무역에 있어서 파이낸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파이낸싱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전환과 관련해서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핀테크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금융이 매우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예, 매우 인사이트가 있는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다음 발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역시 연결이 되셨는데요. 몽고에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산자야 차관님입니다. 나란초크트 산자야 몽골 재무부 차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할 텐데요. 차관님 들리십니까? 예, 연결되셨습니다. 예, 들립니다.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시지요. 제 스크린을 올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들리십니까? Yes.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참석할 수가 없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몽고 정부에서의 금융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성의 지원을 최대 중요한 정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기업들과 또 기업의 생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서 저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 이전,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의 정책의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여러 구조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던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영향들이 금융 부문에도 적용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의 저희 정책이 금융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93개국 이상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였고 또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 이 기간을 볼 것 같으면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의 그 규모와 그리고 전염된 확진자의 수 등을 보았을 때 이렇게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는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산되어서 팬데믹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현대산업 그리고 또한 기타 여러 가지 관광산업 등에서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를 위한 산업적 보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여러 정부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까지 지금까지 백신 접종에 있어서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비율은 60%입니다. 이는 부스터 샷까지 3차 접종을 한 사람을 합치게 되면은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백신 접종률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접종률과 확진자의 비율을 보실 수 있고 몽고에서 현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셨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의 영향은 매우 컸는데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9%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수출도 저하가 되어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28.2%가 하락이 되었고 2020년도 전체로 보면 0.6%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운송 그리고 또 국내 물류 등에 큰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요가 부족한 섹터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에서는 참여율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되면서 수출에 또 많은 저하 효과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임시적으로 중국이 매입을 함으로써 일정 정도 수출 감소 분량을 상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통화정책에 이르기까지 연말까지 계속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을 잠시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들을 집어서 어떠한 코로나 이후의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 장의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했던 조치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대출 잔존 기간에 대해서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으로 격상되면서 대출자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졌었고 가장 중요한 상품들 그리고 가장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흡수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정부 차원의 많은 캠페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가정 내에서 전기료와 수도세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시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은행들로부터 대출 관련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몽고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가 라이보 플러스 6%였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로 내려가게 되면은 6%에서 더 내려가서 5.5%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일부 대출 상환 부분을 받고 또한 담보대출 경우에는 4개월까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산 분류도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정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12개월 동안에는 섹터별로 각종 혜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여러 파트너들과 국제 금융기관들이 함께 협력했던 역할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협력들은 매우 중요했고 재정적인 요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또한 이 활동의 확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몽고는 $6,412억 불의 긴급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국제금융기관 그리고 조직으로부터 이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통하여 보건 제도 시스템 그리고 자금 지원 공급,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영세 기업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금융섹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동안에 몽고 정부는 10조의 규모의 몽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부흥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의 국채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조성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일자리 공급 그리고 이 상업은행의 대출 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자금에 대한 대출 부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조는 몽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제도 시스템이 자본 지원과 제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코로나 과정에서 새로운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특히 대출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하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서 가중치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경제 회복이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고 몽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GDP 성장이 6.3%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 대출 자금 지원은 10.3%의 미지급 자금이 있었고
노동 인력의 일자리 증가는 56%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합쳐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 갔는가 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고 정부는 보다 더 다각화된 금융 조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융 부문은 몽고에서는 상업은행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몽고의 은행 제도는 전체 투자의 85.5%가 은행이었고 비은행 부분과 증권 시장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에 몽고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은행 섹터의 조정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몇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은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은행이 하여야 할 일들은 빈곤 퇴치, 또한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지분에 대해서 세제 부문의 개선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총소유 지분에 대한 법적인 제정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의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장 기업으로서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도 3분기에서는 몽고의 주식시장 현황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 30년간 비교하였을 때에도 기록적인 결과를 내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채 비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몽고의 금융제도에서는 저금리 자금을 크게 제공하였습니다. 10억 규모의 자금이 향후 2년 동안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용도는 자금 소요를 위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금리는 5.12%가 될 것입니다. 5억 정도의 규모는 10년 동안 집행이 될 것인데요. 금리는 4.45% 그리고 대출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몽고는 FTSE에 편입이 되어서 주식시장의 일원으로서 증권시장과 주식시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초로 저희는 OTC 시장에서 발행이 되었고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몽고의 주식시장은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 부분에서 2019년부터 몽고의 은행은 대출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였고 202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는 담보대출 부분에서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까지 대출 규모의 잔액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은행 제도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몽고는 현재 은행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겠는데요. 시장 자체의 엄격한 규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몽고의 환율을 보호하기 위한 해칭이 필요합니다. 금리 조정을 통해서 환율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내재적인 문제들 그리고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지키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자님, 차관님 정말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몽고 경제의 코로나 이후의 여러 금융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몽고 경제가 현재 지금 굉장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4.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교해서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은 여러 개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몽고에서의 그 금융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외부의 여러 타 국가들로부터의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슈후랏 바파예프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차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바파예프 차관님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중요한 포럼에 개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우즈베키스탄에게 이렇게 저희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 관련돼서 몇 가지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현재 금융 또 인프라에 있어서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전체 대지 면적이 448.9 평방킬로미터이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국토 면적이 한 4배 정도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떤 기초를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예, 국가 면적이 상당히 크고요. 또 인프라에 대한 그런 니즈도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 재원만 의지해 가지고는 이 엄청난 니즈를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즈베키스탄의 GDP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예, 팬데믹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짧고 강하게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1.6%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었고 그리고 IMF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에는 6.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민간 금융을 활용을 해서 또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의지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양한 경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게 5가지 분야에서 경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금융을 더 촉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이라든지요, 또 법치 관련해서 개혁을 단행했고 경제 자유화,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강화 등등을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안과 사회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로 인해서 어떤 진척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하이라이트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개혁 노력이 이룩한 결과인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사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166위에 머물렀었지만 2020년에는 69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수치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국가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실제로 많은 규제적 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즈베키스탄의 성과라고 한다면은요, 처음으로 신용 등급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주요 신용 등급사에서 BB 이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유로본드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다 또 다양한 재원들을 끌어들여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OECD의 이 추산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개도국들 대비해서 규제의 경직성이 훨씬 더 작다, 규제가 훨씬 더 유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OECD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규모 그리고 경제 구조에 기반해서 저희는 상당히 발전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핵심 인프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일단 11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가스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가스관이 있겠고요. 또한 송전망도 굉장히 길게 방대하게 있습니다. 23만 7천 킬로미터에 달하고 있고요. 또한 잘 발달이 된 철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는 여전히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또 더더욱 확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융에 대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니즈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잠시 저희 인프라와 관련된 특히 핵심 분야에 있어서의 이 투자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전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다각화시키고 다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소 5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억 달러의 자금을 통해서 5기가와트의 태양열 발전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45억 달러의 자금을 통해서 3기가와트 용량의 풍력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80억 달러를 투자하여서 복합발전, 복합화력발전에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비에트 시대에 구축이 되었었던 낡은 가스발전소를 대치하고
이것을 현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낡은 발전소는 CO2 배출도 많고 가스 소비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배전망 역시 더 현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전망, 송배전망의 현대화를 위해서 약 9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굉장히 방대한 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로도 계속해서 개선 작업, 현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약 86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자금은 약 3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이러한 배경하에서 저희 우즈베키스탄은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은행과 다양한 재건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세계은행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 IFC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협력의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양해각서들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트너들과 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부채 금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칭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있고 보증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은 우리를 도와서 규제 개혁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국제금융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특히 저희는 민간 분야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같은 것들이 적합한 후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발전소와 관련해서 저희 개발 파트너랑 같이 간소화되어 있는 규제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6개의 딜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딜 중에서 이게 이제 실현이 되게 되면 약 100메가와트의 태양력 발전소를 올해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400메가와트 정도의 태양력 발전소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이 되면 1297메가와트의 추가 발전 용량을 태양력 발전 관련해서 해외 투자를 통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투명하고 또한 경쟁적이며 공개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는 매우 매력적인 입찰가를 또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기료와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보시면 지금 제일 낮은 전기료가 킬로와트 시당 1.8센트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현재 5가지의 딜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2022년이 되었을 때 60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3.1기가와트, 3,100메가와트까지 추가 풍력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테리프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요. 킬로와트 시당 약 2.56센트 정도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원들을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서 저렴하고도 청정한 에너지원을 저희 경제와 또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기존의 모델들을 통해서 특히 경쟁 입찰과 민간 파트너에 대한 선별적인 선택들을 통해서 더더욱 이러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오프테이킹 업체들이나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할 것입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금융기구들과 함께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부터는 차기
페이즈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더더욱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분야, 즉 타시켄트와 기타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타당성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시켄트 소마르칸트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있을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델들을 적용을 해서 특히 배전 분야에 있어서도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와 관련된 금융 지원, 이것은 국가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개도국에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민간 분야의 자금들을 경쟁 입찰을 기준으로 해서 또 분명한 규칙과 투명성을 가지고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놀라운 에너지에 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 부분에 대한 섹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망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분야의 파이낸싱 역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매력도가 매우 높아서 이런 분야들을 잘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굉장히 놀랍게 플러스로 이루어내셨죠? 놀랍습니다. 다음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님이십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이신데요. 발표는 한국의 유라시아 금융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10분 내에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김형준 부행장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북방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기회와 사례입니다. 세 가지 부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호 발전을 위한 기회 모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의 주변 국가와 상호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의 조력자인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방식과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기업들의 PF 사업과 북방 국가의 참여 현황에 대해서 인식 제고를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풍부한 자원과 충분한 보완적인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략적인 위치가 매우 우수하며 대형 인프라 개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과 투자가 증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하여 북방 국가들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건설 모델들은 지역별로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9.4%의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9.4%를 차지하였는데요. 산업용 플랜트가 그중에서 가장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 다음으로 토목공사,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가 그 수주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프라 개발이 굉장히 다르게 북방 국가에서 최근에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자본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PPP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과거에 보수적으로 수주만 받던 것과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다양해져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정유소의 근대화, 보건 및 환경 보호, 그리고 수처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출입은행은
사업의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수출입은행의 북방국가 사업에서의 현황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수출입은행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슈켄트, 울란바토르 등에 저희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입은행은 한국의 전체 수출 물량의 거의 13%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 국가들 중에 한국이 세계 7위의 수출 국가에 이르도록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2020년 말 대출 및 보증의 총 집행 물량은 약 73조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조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억 2천만 달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 수출 신용기관 즉 ECA를 조달하였고 또한 EDF,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출도 이루었습니다. 신용 공여 프로그램을 은행 간 이루도록 하여서 북방국가 8개국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EPC 즉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를 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는 에너지와 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ODA 대출에서는 보건 및 공중 서비스, 환경보호 섹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방식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주요 금융 조달 방식은 스크린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도 있고 보증, 투자, 그리고 EDCF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양어성으로 제공이 될 수 있고 경협 증진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 서비스도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은행 조달 역량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의 위험도 그리고 수용 가능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스폰서에 대한 신용도, 프로젝트의 가용성, 각 국가의 신용도 등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방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입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서의 대출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어성 자금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안정적인 시장 조건하에서는 파이낸싱을 통해서 대출 약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물론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간 신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은행 간 신용 퍼실리티 제공입니다. 이 퍼실리티는 국내 은행에 제공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업체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다른 금융 자원 가용 요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자금 그리고 또한 현지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자금 조달은 다른 퍼실러티에 비해서 수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캡심은 국내 은행과 함께 연계가 되며 국내 은행의 리스크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간접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금융 이외에 간접적인 정부 차원의 수출 신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국 수출 업체로부터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정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카반마이드 공장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한국의 회사, 즉 삼성 엔지니어링과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저희 회사 은행이 공동 대출 지원자로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차주가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에서 저희 수출은행이 인프라로서 굉장히 큰 규모로 참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사업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서르길 가스장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한국의 컨소시엄은 한국가스공사, 롯데화학이 포함되었고 사업주들이 되었습니다. 10억 달러를 대출과 보증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양호성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을 대출한 것인데요. EDCF 론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은행이 대출 기간이 40년이었고 전체 대출 자금은 1억 2,4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참석했던 EDCF 대출 체결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서 8천만 달러의 국립대학교와 제약회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라파에트 차관님께서 저와 함께 그 행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수은은 북방 국가들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금융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즉 각각의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부족분에 대한 충당과 민간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그리고 또 다자개발은행과 공동 조달을 해왔습니다. 이런 파트너들이 같이 활동하지 않았다면 저희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방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 이 수출입 은행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뿐이 아니라 보증, EDCF, EDPF까지 모두 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점점 더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알헤메트 백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시티은행의 글로벌 수출 상무이사님이신데요. 연결이 되셨나요?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발표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스크린 공유가 잘 안 되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버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 슬라이드 다 보이시나요? 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티그룹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훌륭한 패널분들과 함께 또 많은 참석자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패널분들 또 참석자들 중에서 실제 저희 파트너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앞에 연사분들께서도 다 비슷한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두 가지의 동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두 가지 추동력이 있겠는데요. 단순히 유라시아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있는 이 추동력.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배제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 단기적인 경제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급망 교란을 해소해야 되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ESG 원칙과 기후 액션에 따라서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정치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전반적인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환경 그리고 또한 포용적 금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향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고 기후 액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 액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대규모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은 자본들이 투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5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현재 디지털 그리고 그린 전환을 위해서 투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금융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죠. 민관 파트너십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자본이 제대로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기 회복과 또 경제의 전환을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방포럼과 같은 이러한 자리가 우리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라시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급망 교란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경색이 있습니다. 예,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이 팬데믹 이후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신용 등급 관련해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예, 여기 지금 신용 등급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국가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된 나라들이 2020년, 2021년 봤을 때 약간 있었고요. 반면에 상향 조정이 된 국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과 관련된 전반적 상황이 오히려 좋아진 유라시아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용 상황이 좋아진 국가들이 되겠죠. 그리고 GDP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2020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코로나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모든 나라들이 성장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GDP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유로존 국가들의 GDP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국가들은 지금 아래쪽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 상당한 지금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적극 대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자금들이 투자가 되고 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좀 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채 부담이라는 것 그리고 GDP 대비해서 평균 부채 부담을 보면 유라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국가들보다 훨씬 더 그래도 상황이 나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운용의 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라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들에 대처하고 또 인프라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전히 어떤 재정적인 운용력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서히 팬데믹에서 각국이 빠져나오고 있고 또한 유라시아 많은 국가들은 빠른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회복의 속도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ESG를 중심으로 한 회복이 추진이 되고 있죠. 예. 특히 지속 가능하고도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나라들이 또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전에 원자재에만 의존하던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 일변도의 경제 구조에서 이제는 보다 좀 다각화될 그러한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국가들의 상황들을 정리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부 국가들, 유라시아 일부 국가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진척 사항이 있었는지, 특히 ESG 개발과 관련해서 어떠한 발전들이 있었는지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저희 C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CT를 비롯한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자본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코로나 기간 동안 유라시아 국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방역 대책과 경기 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해 주었고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ESG를 통한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면서 경제를 재건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시티그룹은 3개 국가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지금 북방 국가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이곳에서는 전적으로 활발하게 은행을 운영을 하면서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각국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즈베키스탄도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즈베키스탄 차관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개혁에 있어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을 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티은행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재원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아제르바이잔 역시 저희가 탄탄한 파트너로서 많은 협력을 했고 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들과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서 각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제 금융기관들을 도와서 각국 경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 무엇보다도 전환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시티은행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서 세계 경제 또 유라시아 경제에 더 나은 재건을 지원합니다. 예, 유라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 분야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ADB를 비롯해서 한국수출입은행 등등의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자금이 필요한 다양한 그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여러 민간 기구들과도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은행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부터 해서 인프라 관련된 장기 투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투자금융, 그리고 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또 우리의 전문성을 더해서 또한 ESG나 이런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전문성을 결합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각국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금융을 제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CEO도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올해 초에 시티은행 CEO가 취임을 하면서 ESG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때 이후로 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금융과 관련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소셜 관련해서도 사회적 금융 관련해서도 5천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 분야의 금융기관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유라시아 국가들을 지원하고 유라시아 국가의 경제 회복과 경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정부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배트님의 훌륭한 발표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광범위한 국가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과정 중에서 어떠한 파이낸싱을 하였는지 그리고 민간 은행의 측면에서 고견을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하대학교 이근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9분 이하입니다. 시간 제약상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중앙아시아의 해외 직접 투자에 관한 것이고 케이스 스타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과 요소, 투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아시아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 쪽으로는 서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이 성행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내 자유무역과 무역 원활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및 인프라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그리고 도로, 교량, 전기, 전력, 철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이 5개 국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요 경제 성장 동인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 생산, 우즈베키스탄은 서비스 섹터, 투르크메니스탄은 특별히 가스 수출이 대중국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스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키르기스탄은 이주 노동자 수출로 인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지키스탄도 역시 이주 노동자 수출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광산 산업이 순수출과 GDP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매력적인 FDI 투자 요소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FDI가 경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의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주요 요인들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 조건입니다. GDP가 한 국가의 경제 측면에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신뢰성입니다. 더 넓은 범위의 FDI를 고려하여서 신뢰성 지표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입니다. 호스트 국가의 FDI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수입입니다. 수출은 때때로 FDI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FDI 유입에 있어서 인플레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경제의 많은 측면을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안정적이지 않고 자주 변동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경제에 대한 투자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외면할 가능성이 가장 커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제 문제입니다. 재정 자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경제 또 재정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데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7번째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노동 재산을 통제할 수 있고요. 8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작은 규모의 시장을 추구하는 FDI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의 양 그리고 시장에서 유출되는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9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총 노동력은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인구로서 매우 중요한 동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인프라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수출이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에 11번째 무역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수출 중심에 있어서 수출 중심 국가의 FDI의 투자 환경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을 합친 후에 GDP로 나눈 무역 개방 지수는 무역 개방성의 대리 변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였는데요. 연구 결과의 경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모델은 회귀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모델 1에서는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였고요. 모델 2에서는 2단계의 최소 제곱법을 사용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제 모델을 연구하고 테스트한 결과 나온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 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0개 정도의 변수를 투입하였습니다. FDI, 수출, 수입, 인플레 등등인데요. 그 다음 물리적인 자유도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인구 부분과 연결된 것이고 일자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FDI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자키스탄과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타자키스탄은 GDP 성장이 제일 높았고요. 재정 자유도 그리고 경제 자유, 인구, 고용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프라 역시도 매우 중요한 FDI 투자 요소로 외국인들에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다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쭉 보시면은 인플레가 역시 중요하고 다음으로 경제 자유도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지수가 중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역의 개방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OLS 테스트를 하였는데 다른 국가 키르기스탄, 타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즉 그 말은 아직까지 개방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시장에서. 그래서 SLS 테스트를 한 결과 두 개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만이 매우 중요한 FDI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눈에서 보았을 때 무역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즈베키스탄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또한 재무부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FDI 요소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 리스크를 줄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투르크메니스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자유와 인구가 중요한 동인이었습니다. 고용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연구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순위 지표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순위가 2019년 월드뱅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들어봤을 때 민간 투자 기업들이 봤을 때 정부가 투자자들을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1등을 하였습니다. 전 세계 1등이었는데요. 다른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또 이 다른 카자흐스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역량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선정되는 도시들을 보면 카자흐스탄은 괜찮은데 키르기스탄과 타직스탄은 조금 더 많은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 지수입니다. 이 부정부패 지수가 유감스럽게도 중앙아시아 국가들 전체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높은 수준이 나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 와서는 중앙아시아의 과거 정부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시 요건도 부합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또 다른 투자 결정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 또 1, 2, 3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러시아 경제의 전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재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과 또 환율의 불리함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이미 겪었었죠. 그래서 외국인 환율에 있어서 많은 의존을 하다가 석유 가격의 인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관 국가들, 인접 국가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들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정치, 사업, 경제의 안정성을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문제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불확실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많은 패널들께서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즉 2009년부터의 영향과 비교를 해보면은 코로나가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의 손실과 같은 부분에서는 GDP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흐름 부면에서 봤을 때 소득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개도국에 있어서 순민간 자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중국의 1대1로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는 중국이 실제로는 키르기스탄과 몽골,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타직스탄 등을 아주 높은 차원의 FDI 비중이 중국으로부터 나오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FDI 수치를 보시면 1에서 4등까지 내용 국가들이 나오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제가 수출에 제한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와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에는 중국은 인프라 개발 그리고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 목표 이러한 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인플레나 아니면은 중앙아시아 국가 전체에 걸쳐져 있는 특히 이 3개 국가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FDI의 비중이 중국으로부터는 그 비중이 이와 같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마치긴 해야겠는데요. 인플레율을 조금 더 볼 것 같으면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만 조금 높은데요. 또 외국의 환율이 모든 국가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이제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환율에 대한 디밸류에이션이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높은 것이긴 한데요.
다른 국가들은 환율 문제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제 기구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분은 좀 생략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짧은 발표였지만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6분의 패널들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모두 해주셨는데요.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발표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또 금융 세션에서 큰 지원을 해주셨던 수출입 은행에 대해서 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패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한 시간에 대해서 경청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근주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패널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의 역할과 과제라고 하는 세션의 패널 토론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표자분들께서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있어서의 또 녹색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금융기관 혹은 금융개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각국의 그린 정책에 맞춰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야 할까요? 경제와 금융의 발전 그리고 협력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까요?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특별히 국가 간의 요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화된 정부는 투명성과 대민 서비스를 더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다양한 기회들을 모색을 해서 국가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디지털화, 금융의 디지털화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역시 고등교육을 더더욱 발전시키고 또한 금융과 관련된 문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ADB의 어무종 사무총장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지금 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죠. 개발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금융 자원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 우리의 개입이 없이는 금융 자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개도국들에 대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개발과 관련된 목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수조 달러 규모의 이러한 경제를 구축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들이 필요합니다. 세계은행과 ADB를 비롯한 많은 은행 기관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수십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35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걸 다 합치더라도 수조 달러의 규모는 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금융 자원을 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DA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금융 자원들을 들자면 민간의 자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금융과 관련된 자본도 상당히 풍부하죠. 또 녹색 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재원들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26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최근 합의가 있었었는데 아티클 6 룰북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시장을 형성을 해서 여기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동원하든지 간에 어찌됐건 개발 프로젝트가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분야 그리고 투자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사실 유동성은 충분하고 돈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각국의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자들은 얘기하는데 적당히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가 별로 없다라고 또 불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B 같은 이러한 기관들이 함께 양측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들이 민간 투자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절한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만드는데 그리고 투자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자금과 금융 자원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굉장히 좀 새로운 분야이죠. 제가 원래 예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지만 이제는 개발과 관련된 개발 금융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디지털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에 있어서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양측의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비롯해서 다양한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디지털 기술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기본 인프라를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세계 곳곳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한국에 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디에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와이파이가 있죠. 그러나 다른 나라도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토지가 크다든지 아니면 투자 자체가 불충분해가지고 그러한 연결성이 제공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스킬, 인재의 육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재들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의 개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자 처관님, 문고 연결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토의가 있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즉 ICT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주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부의 추진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의 경험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에 교육 훈련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의 개선 역시도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등의 하나였기 때문에 경제 다각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부분에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핀테크 부분에 대한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ICT 부문과 접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기여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플랫폼,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이런 모든 부분과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ICT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점사항에 대해서 향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대해서 락파트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바파야 재관님. 예, 흥미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쁜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파리 협약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탄소 배출을 10%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녹색 경제를 도입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전략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포괄적인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모든 방면을 녹색화하는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금융기관은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을 하고 녹색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해외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툴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디지털화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안이죠. 무엇보다도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거래 비용을 모든 단위에서 줄여주는 효과적인 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디지털 기술이 어디에나 도처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는 특별히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드웨어 생산, 소프트웨어 생산, 또 관련 교육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대학교랑 같이 많은 협력을 하고 있죠. 또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인적 자원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드웨어 업계를 발전시키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 노력의 핵심이 되고자 하고 있고 또한 도약을 통해서 더더욱 더 높은 단계로 뛰어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준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정책과 디지털화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활동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수출입은행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DCF와 EDPF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고려할 때 그 이전에 항상 저희가 ESG나 혹은 친환경 섹터, 기후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인지를 항상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디지털화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 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 은행들 중에서 로봇, 스마트 디바이스, ICT 융합 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일 경우에 역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프라입니다. 많은 패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프라 투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만 인프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한 경험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금융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 협력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원활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메트 베체님. 저희 관점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티그룹은 넷제로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야심찬 목표이죠. 그러나 전 세계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넷제로까지의 이 여정을 어떻게 고객들과 함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석연료 기반의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원을 다각화시켜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지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더 많은 자본이 집중이 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는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제 개발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년 동안의 글로벌 경제 개발의 역사를 보면 화석연료에 기반을 해서 경제가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여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전환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적극적으로 우리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서 넷제로의 타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파트너들을 동참시켜야 되고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의 니즈를 도와주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티그룹의 민간 분야를 대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넷제로와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음원이 끊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패널 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방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향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방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금융을 향해서 북방협력이 더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좌장님, 또 저희 패널 토론자분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기빈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 제3차 북방포럼 대단원의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세션들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저희 포럼에서 제4차 북방포럼에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예, 내년에도 매우 흥미진진한 발표가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제3차 북방 포럼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온오프라인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